이용방 학교론. 그 다음 프로젝트 금융과 저당, 역저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 금융, 그 다음에 저당, 역저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이야기를 좀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프로젝트 금융이란 말을 쓰는데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고도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설명을 잘 듣고 이게 지분금융일까 부채금융일까를 맞춰보십시오. 자,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혹은 기업이 금융기관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명동에 대형 테마상가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원스톱 쇼핑도 하고 또 의류 관광 같은 것도 있으니까 성형외과나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유치하고, 그래서 한 번 딱 그렇게 한 번에 다 쇼핑이 가능할 수 있는 대형 테마상가를 지었으면 좋겠다. 규모는 상당히 커서 그냥 적게 금액을 잡아서 1,0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 브리핑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은행들 있죠. 일반 은행들. 자, 그럼 그걸 맥금융권, 제1금융권. 근데 여러분 보험회사, 저축은행 이런 건 제2금융권, 제1금융권에서 PF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5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사업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기관들은 사업성이 있나 없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 평가기관에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사업성 있다 하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성 있다고 답이 왔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뭐라고 말하냐면 명목회사라고 합니다. 건물이 있고 대표이사 있고 상근 임직원이 있는 건 실체회사. 그런데 서류상 회사는 명목회사입니다. 근데 이 명목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세금 절감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 회사를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 회사는 아까 말한 얘가 제안한 서울의 명동의 대형 테마상가를 짓기 위한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그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고 얘를 사업주로 참여시킵니다. 참여시키되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한테도 각서를 받습니다. 만일 네가 도산하면 다른 사업주를 선정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다.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시공사와 계약도 맺습니다. 대출을 하기 전에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그래서 거기에 시공사의 보증이 들어가 줘야 돼요. 위험하니까 신용보안기관의 보증도 들어가 줘야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얘는 프로젝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아닙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관리를 시키느냐? 얘한테 관리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큰일 나죠. 그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신탁회사에 자금 관리를 맡깁니다. 위탁 계좌에 의한 자금 관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탁 계좌에 의한 자금 관리를 하고, 이런 신탁회사 같은 경우는 자금 지출을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가장 공사비가 우선되도록 계획대로 자금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이익보다 공사비가 우선되도록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진짜 많은 돈을 거두어갑니다. 질문합시다. 이거 지분금융일 것 같아요? 부채금융일 것 같아요? 돈 빌리는 거잖아. 그럼 부채금융이지. 부채금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금 대출도 부동산 담보가 아닙니다. 이거 사업성 보고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다? 이렇게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미래의 사업성, 미래에 나올 돈, 그걸 기초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담보는 담보니까 부동산 담보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동산 담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사업성이 담보가 됩니다. 부동산 담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비소구금융이라고. 여러분, 이 소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민법에서도 소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민법에서 등장하는 소구는 한문, 한자가 다릅니다. 민법에서 나오는 소구는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환 청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소구는 상환 청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얘한테 돈 빌려준 거야, 아니에요? 얘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야. 얘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나중에 돈 달라고 해, 못해? 못 한다고. 그런 뜻이에요. 얘한테 야, 돈 줘! 그렇게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소구금융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론적으로는 비소구금융이 맞는데 현실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말해. 너 그렇게 자신해? 자신하면 너도 담보와 보증을 제공해봐. 이렇게 말해요. 그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는 돈 달라고 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비소구금융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금융이에요. 제한적 소구금융이란 말은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는 돈 달라는 말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비소구금융,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금융.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PF는 모든 PF가 제한적 소구금융입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사업이 성공을 거둬야 돈 거둬가는 겁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긴 사업, 지하철 공사나 도로 건설이나 해저 터널 건설이나 혹은 아주 대형 영화 제작이나 아까 말한 대형 테마상가 건설이나 심지어 국책사업 같은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 이런 데 PF 같은 경우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위탁 계좌에 의해 자금 운용을 합니다. 신탁회사에 맡겨서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통제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죠. 명목회사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두거나 영어가 성공을 거두거나 그래서 수익이 나오면 진짜 많은 수익을 거둬갑니다. 금리가 엄청 높거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제가 좀 전에 금리가 엄청 높다 그랬습니다. 위험하니까 일반 기업 대출보다도 금리가 높습니다. 그 말은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해 사업 성공에도 은행이 대부분, 금융기관이 대부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한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단점으로 지적이.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저당과 역저당 얘기를 잠시 간단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저당 영어로 뭐라고 그러게요? 모기지. 그러면 역저당은 뭐라고 하게요? 여러분 뒤집는 거예요. 리버스예요. 옛날에는 음악 같은 걸 들을 때 요즘에는 뭐 음악 들을 때 뭐 핸드폰으로 많이 듣습니다만 옛날에 뭐로 들을게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MP3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전에는요 MP3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라는 걸로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되게 웃기잖아요. 여기다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다녔다니까. 옛날에 초창기 MP3 막 주먹만한 걸 목에 메고 다녔거든요. 야 지금은 뭐 갖고 다니는지도 몰라. 막 핸드폰으로 딱 이렇게 그것도 또 선도 없어 요새는 막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여기다 차고 다녔어. 이게 말이죠. 카세트 테이프가 A면이 있고 B면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싼 거 있어. 마이마이 같은 조금 싼 것도 있고 워크맨 같은 좀 비싼 것도 있는데 좀 싼 거는 A면이 다 되면 딱 열어가 손으로 이렇게 수동이야. 수동으로 넘어서 수동 리버스를 해야 된다고. 수동 리버스 뒤집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조금 비싼 거는 지가 A면이 다 되면 지가 알아서 B면으로 바뀐다고. 그런 걸 뭐라고 그러게요? 오토 리버스라고. 그 리버스는 뒤집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리버스 모기지입니다. 리버스 모기지. 근데 초창기에 제가 왜 굳이 그 말을 하냐면 리버스 모기지 나올 때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리버스 역. 그다음에 모기지. 그래서 역 모기지. 이렇게 썼다니까. 실제로 역모기지라고. 웃기잖아요. 얘는 우리말로 표현하고 얘는 또 영어로 표현하고 뭐 거기다 가끔가다 논까지 붙이고 뭐 모기지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역저당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역저당의 대표적인 예가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저당과 비교하기 위해서 역저당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당 얘기 좀 다시 해봅시다. 자 이렇게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목돈으로 빌려요. 왜 빌릴까? 우리의 기본 공무는 주택금융이니까 집 살려고 그리고 나중에 푼돈으로 갚는 거지. 이 사람 주로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층. 소득은 있어. 근데 주택은 없어요.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이라고요? 집 사는 돈이에요. 주택자금, 주택 구입자금. 그런데 역저당은 대표적인 예가 이놈을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푼돈으로 돈을 대출받고 나중에 세상 떠나면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니까 집 팔아서 목돈으로 갚는 거예요. 대응됩니다. 무슨 층일까? 고령층. 그리고 주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해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노후생활자금입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면 저 집 팔아서 목돈으로 갚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돈으로 대출받고 푼돈으로 갚는 게 뭐고 저당, 푼돈으로 대출받고 목돈으로 갚는 게 뭐고 역저당입니다. 역저당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요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갖고 있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증하는 프로그램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주택연금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 은행은 그 보증서에 의해서 이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약간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부부입니다. 그리고 소유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명의를 남편 명의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공동 명의를 하죠. 그리고 또 지금도 젊은 사람들 누가 얼마만큼의 그 지분이 있냐에 따라서 그걸 딱 구분하더라고. 공동 명의지만 5대5가 무조건 아니야. 야,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딱딱 구분. 몇 대 몇 이렇게 합리적인. 여하튼 중요한 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기존의 채무를 인수하면 부인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나 두 분 다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을 팔아서 그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남은 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편의상 가, 나, 다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주택이 5억짜리야.
시세가. 근데 공사가 얼마를 보증했냐면 4억까지 보증했대. 4억까지 보증했어. 그럼 이제 4억에까지 이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서 집값이 반의 반토막 막 진짜 그 정도까지 떨어졌어. 막 2억 정도까지 떨어졌대. 예를 들면. 그러면 2억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연금이 지급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보증했죠? 4억이 계속 지급돼. 그런데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이게 회복이 안 돼. 계속 2억이네. 그러면 최대 지급된 금액이 4억인데 지금 시세가 2억이면 2억 손해 보는 거죠. 공사가 손해 봐 그냥. 다시 말하면 자녀들한테 달라고 안 해. 아셨어요? 네, 지급된 거일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 올랐어. 7억이야. 근데 연금 최대 지급된 게 두 분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 그 바람에 3억이 지급됐어. 그럼 7억 빼기 3억이니까 얼마 남아? 4억을 자녀들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이 된다고. 그러면 장남, 둘째, 셋째, 그러면 우리나라 장남들이 많이 가져요? 아니죠. 여러분 장남이 뭐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을 다른 형제보다는 더 잘 모시고 돈은 똑같이 받는 거 장남이죠. 요즘에 장남이 바뀌었더라고. 옛날엔 장남이니까 좀 더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법에 이거 뭐라 그래? 법대로 합시다 그러죠. 그래갖고 똑같이 받는 거죠.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받아. 근데 이게 이제 저당권 방식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저당권 방식 말고 신탁 방식도. 신탁 방식은 뭐냐?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방식이 왜 만들어졌느냐? 봐봐요. 남편, 이들에 의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좀 먼저. 그럼 다행히 아까 제가 자연스럽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때요? 갑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래서 노후 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첫째 아들이나 딸은 동의, 둘째 아들이나 딸로 동의, 셋째가 제일 많이 사랑도 받았거든요. 셋째 반대.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걸 왜 엄마가 다 갔냐? 상속해주라. 똑같이. 이러면 이거 엄마 이용 못합니다. 얘가 제기하면 진짜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때문에 생긴 게 뭐다? 신탁 방식입니다. 진짜 있다 없다? 진짜 있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얘한테 넘어갔죠 소유권이.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이용하고 남거든 그때 나중에 상속이 되는 겁니다. 남거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당권 방식이란 것도 있고 신탁 방식이란 것도 있다. 이렇게 연금 이용하는 것.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뭔 얘기인지 감은 잡으셨죠? 그래. 그리고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나면 집 팔아서 그동안 지급됐던 돈을 이렇게 회수한다. 그런 제도입니다. 역조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용방 학교론.